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1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섹터 그리고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제 그 옆에 있는 직원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철강주들 인프라 투자도 했고 그 다음에 철강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으며, 또한 어제 뉴스였죠. 어제 뉴스에서 러시아가 스크립처를 갖다가 관세를 엄청나게 매기면서 거의 수출을 막고 있다 보니 이러한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철강과 관련된 원자재 가격 시장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왜 주가는 못 가냐? 그러면서 세아베스틸, 그 다음에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기업들의 주가를 갖다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블로그 작성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지. 근데 분위기는 다 긍정적인데 지금 이게 가격이 이게 미국의 그 코일 가격, 열연 코일 가격입니다. 열연 코일 가격인데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열연 코일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물론 중국 정부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 철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소강 상태가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하나 인프라 투자까지 확정된 마당에 주가가 너무 좀 쉬는 거 아니냐. 인프라 투자 확정이 아니죠, 정확하게.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백악관과 미국 백악관과 그 다음에 공화당 간에 합의가 나왔는데 그런데 왜 못 가냐, 이게 이제 주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과거로 한번 간단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프라 투자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합의가 나왔다라고 발표가 났을 때가 미국 시장에서 장중에 나왔습니다. 자, 당시 이제 다우가 1%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S&P는 0.6%, 그리고 나스닥은 0.7%가량 상승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까 말까 하면서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장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기대가 좀 높았었어요. 높았었고, 그리고 또 이런 기대에 부응하듯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양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예상보다는 좀 상승폭이 좀 미미했다라는 그런 평이 좀 많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리고 왜 철강주를 비롯해서 인프라 관련주들이 이렇게 매가리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번 인프라 투자에서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증세 부분이 없어졌죠. 증세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빅테크 부분에서의 호재로 작용했을 겁니다. 호재라기보다는 악재가 해소된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호재가 나온 게 아니라 악재가 해소된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요 최근에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섹터들을 보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시장이나 그렇게 힘이 매가리가 없어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된 일단 자료를 제가 좀 찾아왔어요. 자, 사실 이게 처음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합의가 나오기 전에 맨 처음에 제시한 게 얼마였죠? 맨 처음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거는 제 기억으로 2조 3천억에 육박했습니다. 2조 3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3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그러한 인프라 투자 법안을 갖다가 처음에 내놨죠. 근데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전쯤, 3주 전이나 한 달 전쯤에 좀 낮아졌어요. 얼마까지 낮아졌냐면은 1조 7천억으로 낮아졌습니다. 1조 7천억 규모로 최초에 제시한 것보다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공화당 쪽에서 굉장히 극심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 이번에 합의안으로 나온 게 얼마냐면은 정확하게 1조 달러가 안 되는 9,730억 달러짜리였죠.
예, 9,730억 달러에 해당되는 인프라 투자 법안 합의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자세하게 좀 내역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뜯어보냐면은 실제로 9,730억 달러 중에서요, 과거부터 당연히 얘네들도 도로, 교통 이런 부분의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어떤 개선되는 부분이나 신규 도로를 놓는다던가 계속 해왔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부터 매년 예산으로 집행되는 거 있죠? 예, 기존부터요. 이거에다가 신규로 투입되는 그러한 인프라 투자 법안의 예산은 얼마냐면요.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뜯어보니까 5,60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더라고요. 즉 2,300억 달러 규모가 5,60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런데 이것조차도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단방에 투입이 되나요? 아닙니다. 단방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8년간이었어요. 8년간. 8년간 이거를 갖다가 나눠서 투입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적은 거죠. 예, 사실은. 예. 애초에 처음에 발표한 거는 미국의 일자리 계획을 위한 그런 인프라 투자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서 2조 2,500억 달러, 2조 3천억 달러, 2조 2,500억 달러 한 요 사이일 거예요. 요 정도 규모를 갖다가 제시를 한 거였는데 이게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난 거죠. 4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 어떠냐. 네. 일단 도로, 그 다음에 다리, 예, 교량 뭐 이렇게 표현하죠. 예, 이쪽 분야에 1,100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투자한다라고 돼 있고요. 전력 기반 시설, 예, 전력 사업에 730억 달러, 그리고 철도 부분에 약 한 6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통신 부분에 통신 부분도 철도와 비슷한 수준의 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고요. 대중교통 부분에다가 490억 달러, 그리고 공항에 250억 달러 등을 투자한다라고 이게 그 법안이 일부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대규모로 한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부족하다라는 게 아마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도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통과 가능성이 아직도 부담되다 보니 통과가 안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예, 통과 가능성은 물론 민주당 쪽에서도, 공화당 쪽에서는 그 상원, 공화당 최고 상원위원이나 아니면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도 오케이를 했어요. 발언상으로.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그 워런 의원이죠. 예,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워런 의원 등을 비롯한 이쪽 그 몇몇 의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 반발하는 것 때문에 과연 통과가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백악관이나 민주당 쪽에서는 그 뭐 교육과 복지 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별도 법안을 갖다가 그러니까 쪼개서 일단 쪼개가지고 통과시킨다라는 그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뭐 이 법안에 대해서 조세 부분이 쏙 빠져있기 때문에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하자금 혹은 국세청에서 그 세금을 갖다가 걷는데 세금으로 다 거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혹은 기존의 부양책을 쓰고 남은 자금들 있죠. 대략 한 1조 달러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1조 달러 에 달하는 그러한 자금을 갖다 일부를 갖다가 활용하는 한 뭐 여러 가지 안이 있다라고 해요. 예. 하지만 일단 월가 자체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인프라 협상이 없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인프라 합의, 요번 합의가 뭐 무산된 것보다는 당연히 낫지만은 당초에 시장에다가 보여준,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였죠? 그 보육이라든지 교육 뭐 이런 부분을 포함한 총 4조 달러가 넘는
이러한 인프라 투자 법안을 최초에 이제 시장에다가 알려줬었는데 굉장히 낮아요. 예, 굉장히 낮아요. 예, 수치가. 왜냐면은 5,6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이런 재정 부양책에 대한 어떠한 재정 부양책을 썼을 때 효과를 갖다 따져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그 후속으로 다른 어떠한 재정 부양책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재정 부양책의 어떠한 부재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깔려 있죠. 예. 자, 작년부터 이랬어요. 그죠? 예, 1차 재정 부양책, 연준의 통화 정책이 나오면 부양책이 나오고 1차 부양책 나오고 2차 부양책 나오고 그다음에 3차 부양책 나오고 올해만 해도 벌써 부양책이 작년 12월인가요? 그때 스몰 부양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올해 또 대형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하나가 나오면 그 다음 것도 나오고 그 다음 것도 나오고 자, 요번에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권까지 나왔어요. 물론 시장 예상보다는 상당히 축소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또 뭘 기대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따졌을 때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재정 부양책이 이걸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섹터는 이러한 부양책을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먼저 선반영을 해줬죠. 예, 물론 인프라 법안의 통과 이 부분만 가지고 주가가 오르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원자 시장이 원체 그동안 급등을 했고, 그죠? 이게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까지 급등을 하면서 공급가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가격 급등을 하면서 당연히 실적도 개선되고 이게 2분기 실적이 진짜 한 1개월마다 한 번씩 상향 조정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마찬가지고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죠. 예, 당연히 뭐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데뿐만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자, 제가 포스코라는 종목의 차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뭐 포스코뿐만 아니라 사실은 가장 저기 했던 게 어느 거죠? 예. 그 동국제강이라든지 이게 중소형이라서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예, 동국제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아제강인가요? 예, 아니구나. 세아베스틸인가? 예, 세아베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사실입니다. 예,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프라 투자 법안이 생각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예, 반영해서 돼야겠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 철강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해가지고 철근 혹은 철강 여기에 뭐 그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는데 여기에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수급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 보니 당연히 인프라 법안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축소돼서 나왔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반영된 부분의 거품 혹은 이 거품이라고 하긴 뭐하고 그런 선반영된 부분에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비단 세아베스틸 이런 종목만의 그러한 흐름은 아니겠죠. 뭐 두산 밥켓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래요. 인프라 투자 보면 끝난 거예요. 그죠? 예. 오히려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기대감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못 올라간 애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에 막 밑에서 오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친환경 관련주 그쪽이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에요. 미국에선 우리나라는 좀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미국 애들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떤 이런 거를 갖다가 인프라 투자 법안 자체를 갖다가 호재긴 호재인데 불확실성으로 봐서 주가가 못 갔던 거라면은 또 그 외에 이런 철강주라든지 아니면 기계와 같은 이런 산업재 관련주들은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게 또 사실입니다. 선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소화 과정이 거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을 통해서. 그죠? 예.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당시 법안이 도대체 어디에 얼마큼 쓰이는 거야? 이게 수치상으로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그 뒤에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 어쨌든 팩트는 두 가지로 귀결돼요.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너무 낮게 나왔다라는 거. 근데 그게 이미 주가에 1조 달러 혹은 2조 달러를 생각해서 염두에서 뭐예요? 수급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선반영됐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법안 이후에 재정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부재.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주가에 단기 혹은 중기, 제가 볼 땐 중기거든요. 중기적인 어떠한 조정, 예, 박스권 조정처럼 보여져요. 예, 이런 박스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보유하신 분들이야 시간을 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새로 이쪽 경기 민감주의자 산업재, 인프라 관련 투자 이런 분야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추가 상승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입 시점을 고려한다면은 좀 넉넉하게 좀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한 거는 오른 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그 정도까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재상승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다. 얼마나? 보통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좀 길면 한 2, 3개월에서 많게는 5, 6개월도 지속되죠. 예, 고점에서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서 예, 요번부터 조정이 시작됐다? 아니죠. 5월 초부터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원자재 시장이 탁 고점 딱 찍고 꺾일 때부터 조정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함께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잘 나오는지 다시 재반등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염두에 두면서 진입 시점을 갖다가 고민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